해보자요. 동화로 길을 낸다는 게 뭔가.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동화는 이게 이제 안데르센 자서전까지 가는 길입니다. 자서전까지. 제가 생각하는 동화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내가 생각하는 동화는 땡땡이야라는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보는 거 있잖아요. 요게 공부를 하는, 인문학 공부에서, 이거 공부 방법이 다른 사람의 정의를 갖다 쓰는 게 아니고, 내 방식으로 약간 다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반 일치가 말하는 과거의 거울에 비추어 자기 말을 만들고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한 동화는, 어, 제 동화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동화 인류학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라든가 서사 문학이라든가 어, 문학, 언어로 된 예술에 대한 우리의 어떤 관점, 접근 이런 것을 아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화랑 근대 소설을 비교하기도 하면서 동화의 요건이 있는데 주인공, 제가 생각하는 동화입니다. 동화. 동화가 원래 아이 동자 쓰기도 하고 뭐 요정 이야기 이렇게 번역되기는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동화는 기본적으로 신화의 찌꺼기입니다. 이 표현 너무 좋죠. 찌꺼기, 어, 재활용. 여기가 인력적으로 요런 단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전통인력 거기 해양문화사인데 짜보니까 1년 될 줄 알았더니 또 1년이 안 되네. 책이 몇 권 더 필요하고 거기도 바다 생활에 둘러싼 도구들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지금 간발받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일상생활의 명사들, 잊혀져가는 일과 노동을 둘러싼 명사들. 우리 이제 동사 공부했고, 뭐 그런 거를 배워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찌꺼기 이런 게 의미가 있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신화는 뭐냐면은, 신들의 이야기죠. 신들의 이야기. 근데 이게 유일신이나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도 원래는 그 정령 개념을 인격화시킨 거죠. 요거 저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글을 씁니다. 신화가 뭐냐면은 신인데 신이 인격화되기 전에는 정령이고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힘이죠. 곰은 강하다. 여우는 뭐 재치가 있다. 그렇게 하는 어떤 상태를 동물상으로 포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화라는 거는 레비스트루스의 정의를 따라오는 건데요. 기원, 자연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가 신화고, 동화는 그게 문자 사회로 넘어오면서 혹은 이렇게 도시 공동체가 이렇게 아주 건실해지면서 그 만물의 기원을 도시적으로 어떤 특정한 문화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시키면서 원 형태가 조금 빠그라지기도 하고 원 형태의 일부를 재조립하다 보니까 동화 차원에서 이 기원의 신화가 바로 이렇게 알긴 되게 어렵죠. 그런데 요 동화를 또 잘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생각한 동화 일각입니다. 요것도 정의를 좀 더 매끄럽게 다듬어 보는 작업을 내년에는 이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전체가 재밌어요. 신화라고 하니까 뭐 자연관, 그 다음에 뭐 문명관, 그다음에 뭐 시간관, 공간관, 인간관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죠. 이거의 일부다. 자, 그런 이런 제가 생각한 동화는 신화의 찌꺼기이고 이 동화라고 할 때는 요건이 형식적으로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 그 다음에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이거 많이 쓰는 거죠. 인물 사건 배경인데 미야자키 하야오를 분석할 때도 그냥 요트를 쓰는 거죠. 요트. 글이나 사고를 할 때
선생님들 지금 쓰신 과제 있지 않습니까? 과제하고 에세이 과제를 이렇게 잘 쓰셨습니다. 모티프를 잡는 걸 아주 잘 하셨어요. 근데 이게 글을 풀 때는 끊고 맺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의 단위를 좀 조정을 해야 돼요.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틀이 필요하거든요. 사고를 할 때는. 지금 느낌이 오시죠? 분석의 틀이 필요해요. 분석의 틀이. 이거를 갖추고 분석의 틀에 맞게 문장을 쓰면서 생각하고 분석의 틀을 갖추고 거기에 맞춰서 문장을 쓰면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글쓰기 방법으로 뭐냐면 머릿속에 있는 걸 문장화시키는 게 아니고 문장의 배치, 사고의 틀에 내 생각을 맞추는 글쓰기 방법입니다. 요게 요거를 그냥 그 샘플이 미야자키 하야오와 일상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푼 게 아니고 그 책을 쓸 때 처음부터 틀만 만들었어요. 틀을 만들고 그 틀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계속 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제 머릿속에서 단어나 문장이나 이런 게 막 억지로 튀어나오고 그것 때문에 글의 실력이 조금 이렇게 실력이 잘 쓴다는 게 아니고 안 해본 걸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 능력이 조금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법이 좋았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건데 동화를 분석할 때도 요거의 요건에서 분석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동화의 일반 주인공은 이게 조질 부모예요. 그러니까 빨리 부모를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신체적 상해도 되게 크고 이런 의미에서 과거의 공주 이런 거 재밌죠. 조실 부모가 아니고 부모를 빨리 얻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그거는 그러니까 오선민의 정의에 맞는 동화인 걸까? 제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검토하는 거예요.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좋은 동화, 안 좋은 동화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이거는 훌륭한 이야기, 이건 안 훌륭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이렇게 갖는 게 개념이죠, 개념. 그 다음에 그래서 조실부모합니다. 사건은 뭐냐면은, 사건이 이제 서사의 패턴인데, 왕국에 있다가 숲으로 간다. 요거 제가 아주 모델을 만들 때 통계적으로 세상에 100개의 이야기가 있고 100개가 이걸 쓴다라고 할 필요는 없고 특정한 거를 이렇게 모델화 시키면 됩니다. 배경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강조가 되고 전체가 어, 통과 의례적이다. 숲에 갔다 나오면 뭔가를 이렇게 이제 깨달아진다. 연하쌤, 자 여기인데요. 여기를 주목해 주세요. 여기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제가 성장한다라고 본다? 예, 선생님,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라고 생각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성숙한다, 성장한다든, 성숙한다든, 쓴다든, 어떤 동사가 되어도 괜찮은데, 근데 선생님, 글을 내가 직접적으로 쓰려면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내가 정의를 만들어 가야 돼요. 글을 쓴다는 거는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진짜 조사 하나하나에 대한 내 느낌과 정의를 이렇게 개발하는 문제입니다. 잘 쓰고 못 쓰고가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나한테 왜 이런 말을 이 자의식이 들어갈 게 하나 없다. 자, 요런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성장하는데 뭐 뭘 알게 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성장인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같으면 유치원 갔다가 중, 고, 대 이렇게 가는 성장도 있는데 숲에 들어갔다 오는 성장은 내가 원래 있었던 집이라는 데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혹은 숲에 들어가면 이해 못할 게 되게 많구나. 그런 걸 조금 느끼고 돌아오는 성장인 거죠. 그걸 동아 인류학적으로 저는 그런 성장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왕국에서 숲에 들어갔다가 다시 왕국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공간 설정이 이제 여기 중간계가 되는 거죠. 중간계. 숲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정도로 동화를 정의를 해봅니다. 선생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뭐, 채식주의자들도 생각나고, 아, 예, 그 축성산에, 아, 그러니까 저 언니, 아, 동생 있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훌륭. 예, 채식주의자의 음, 3부는 이거를 택하고 있네요. 훌륭하십니다. 1부, 2부는 구성이 그렇지 않은데, 대단하신데요? 이미 알려주셔서. 아유, 저는 겸손했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설에 있어서도 요 구간은 되게 동화적으로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그러니까 제 요런 틀이 필요하고, 각자의 틀이 필요해.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근데 요 정도는 우리 동아인력팀이 뭐 공유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안데르센이죠. 안데르센. 안데르센이. 자, 조실 부모 합니다. 이제 안데르센 동화만 보면은 애들이 다, 뭐 부모랑 같이 있는 일은 아니죠. 조실 부모 합니다. 사건이 문제인데, 안데르센은 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되게 많이 쓴 편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쓰냐면은 안데르센은 여행의 방식으로 쓰고 있는 거죠. 안데르센도 어떻게 되냐면 출발한다, 그 다음에 어디 간다, 돌아온다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원래 그림 형제가 수집한 민단집에서 왕이라고 할 때 숲이 너무 카오스적이기 때문에 출발해서 카오스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 도착지하고 출발지가 달라요. 약간 정신없는데 하고 원래로 돌아가는 구조인데 아니 거기 막 늑대가 되고 뭐 도와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되고 괴롭힌 사람이 뭐 천사가 되고 막 이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거기를 경험하고 행복했습니다라고 동화는 끝나죠. 그런 해석을 할 때 제가 이 주인공들이 숲을 빠져나와서 뭘 알게 된 걸까? 뭐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약간 분열한 경험에서 이제 돌아오게 된다면 그 백설공주도 자기 원래 집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석을 하는데 안데르센은 중간에 엄청난 여행지를 돌아다닙니다. 근데 돌아오는 데가 출발지하고 도착지가 같은 데다. 여기까지 우리가 토론한 걸까요? 그러니까 오켄 쌤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겨우 자기 집 그 무슨 난로 옆이잖아요. 돌아온 데가. 많이 나가 돌아왔는데 아니 원래로 돌아와? 람프레스는 구조를 되게 그 어디 갔다 오는 구조를 쓰기는 하는데 올 때가 원점이고 그림 형제 동화집은 원점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그 바리대기 있지 않습니까? 바리대기. 바리대기도 그러니까 그게 그 미움받는 막내딸 모티프잖아요. 아버지 그런데 뭐 나갔어. 언니들은 다 막 이렇게 알랑방구 껴가지고 아빠 옆에 있는데 근데 정작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를 구하게 되는 거는 가장 미움받았던 그 막내딸인데 온갖 경험을 다 하고 아버지를 구해가지고 출발한 자기보다 이 발대가 더 크죠. 뭐 요런 거. 근데 안데르센은 아무리 마음대로 돌아왔는데 원래로 돌아온다. 요런 게 동화 인류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이제 요까지를 쓰면 됩니다. 중간에 안데르센은 그냥 배경이 카오스가 아니고 이 여행을 막 돌아다닐 때 이런 데도 있고 저런 데도 있고 요런 데도 있다. 이렇게 이제 계속 가죠. 그리고 이거를 왜 카오스가 아니면은 이 여행을 기차 선로 위에 놓는 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로라는 게 있는 거예요. 더 들어가면 뭐 화폐적 질서를 전제한 여기저기니까 그게
카오스라기보다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동화적으로 보면 이런 작품을 썼습니다. 자, 동화의 원래 정의에 따르면은 이 그래서 연하쌤 성숙한다, 성장한다를 생각을 요 틀에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제가 말씀드려보고요. 요거 조금 이따가 바로 토론해요. 네, 안데르센 자서전으로 이제 갑니다. 동화적이라고 보면은 동화적 세계관을 가진 작가, 그러니까 조실부모해서 온갖 고생 다 하고 엉뚱한 데 가 있는 이런 이야기성을 인류는 되게 좋아해. 왜 그럴까? 슬픈 열대 1부, 2부. 거기를 가지고 제가 이론을 만든 거고요. 근데 이런 세계관이 있는 사람은 자서전을 쓰기가 어려워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게 받아들여지죠. 왜냐면은 자서전은 지금 내가 과거를 이렇게 회수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때 그랬지, 저때 저랬지. 이렇게 해서 여기 서 있다가 저기, 그 출발지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리고 책도 넘어가고 시간 순서로 쓰다 보니까 되게 단선적으로 전개가 돼요. 자서전을 쓴다는 거는 출발지하고 도착지 사이에 인과를 철저하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백설공주나 아니면 그림형제 동화 민단집에서 수집한 동화는 출발지하고 도착지 사이에 별로 관계가 없어요.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경험이 다 불연속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숲에서 모험을 많이 하는데 그 모험이 뭐 빨래를 해라. 그 다음에 밭을 갈아라. 애를 낳아라. 이 세 개는 아무 관계가 없죠. 축적되는 경험이 아니죠. 이거는 연하쌤 우리 시대의 축적이랑 전혀 다르죠. 우리 시대에는 한글을 떼라. 뭐 그 다음에 요거 그러니까 그 수준별 단계별 학습이잖아요. 그 경험을 축적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동화는 축적을 몰라요. 가다가 그거 그냥 했을 뿐이야. 그 다음에는 딴 걸 또 하게 돼. 이 경험과 저 경험 사이를 불연속하게 만드는 게 수체험이죠. 예를 들면은 그 백설공주가 난장이들을 만나잖아요. 그 7명도 참, 다 기능적으로 다른데, 거기 가서 왕자를 만난 건 아니죠. 아니, 굳이 말하자면 인간을 짜는데, 난장이들 덕분에 왕자가 찾아온 건 아니잖아요. 장면이 병치된 거지. 그리고 왕자는 뭐 어찌 생긴지 아는 바도 없고, 우리가. 그, 그러니까, 동화 인류학적 관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동화 인류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세계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단선적으로 깨기가 되게 어려워요. 나라는 존재가 어제 그 경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제는 그걸 좀 하고, 오늘은 이걸 좀 하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서전이 잘 안 쓰여집니다. 안데르센은 자서전을 3번을 쓴 거네요. 최소 3번. 이 책이 1, 2, 3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동화적이지 않은데 어쨌든 이 사람한테는 동화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생각거리죠. 어렵고도 재밌게. 자서전을 잘 쓰기가 어렵다. 자기에 대한 관심이, 물론 그런데 자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서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경험을 얘기한 자서전도 있고, 제가 진짜 자서전이라는 장르를 이게 참 좋아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이상한 자서전 중에 조지프 앤턴?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살만 루시디의 자서전입니다. 살만 루시디라는 작가가 호메이니의 하여튼, 이슬람들이여 그 작가를 죽여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모독했다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자기를 조지프 앤턴이라고 이름을 개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인데 자기 아닌 이야기를 이만큼 썼어요. 근데 다 자기 얘기야. 뭐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오늘 기술의 알리학에서 있는 아마르티아 센의 세상이라는 나의 고향. 이거는 아주 자기가 만난 많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가 좀 약간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요는 형식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안데르센으로 돌아갑니다. 안데르센의 자서전으로 들어가면은, 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이게 형식적으로 핵심은 뭐냐면은,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거 안데르센 자서전이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책이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3부로 구성할 때, 자, 20살의 오선민이 자기 인생을 쓸 수가 있고, 40의 오선민이 자기 인생을 쓸 수가 있고, 60대에 자기 인생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20대에 보니까 10살의 나는 참 잘 산 것 같아. 40이 돼서 보니까 그건 참 이상한 일이었구나. 60이 돼서 보니까 그 일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네. 이럴 수가 있잖아요. 요런 구성 비슷한 걸 택한 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인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뭐, 요런 이제 얘가 더 재밌어지시면, 요 안데르센을 돌아오면, 안데르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각각의 자서전을 쓴 시점이 다른데, 경험을 순서대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 저때, 요때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연하쌤이, 아니, 처녀 때는, 근데 바다만 낳고 이게 점점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연속한 텐데, 그게 아니고 안데르센은 이게 안 불연속해. 나이 먹고 쓰면 그 다음을 이어서 써.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전체 관점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죠. 그런 자서전이 있다. 형식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유리쌤 어떠십니까? 이에 관련 없는 얘기 괜찮습니다. 네. 제가 안데르센이랑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뭐, 생각 특별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어, 안데르센이 너무 가깝게 느껴져서 이게 거리를 못 두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누가 옳고 그러다 얘기가 아니고, 이런 서사가 있고, 아니, 생의 어떤 구간에 지금의 나를 이해를 하고 싶으면, 요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를 갖고 와야죠. 이렇게. 왜 이런 걸까? 그리고 그거는 나쁘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안데르센이 매우 익숙하다는 거는 맞고, 윌센뿐만이 아니고, 이게 이제 익숙합니다. 요 서사가. 이게 뭐냐면, 자, 여기서 동화적이지 않은 포인트는, 그 동화 인류학의 동화는 주체가 자기를 붙들려는 의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백설공주가 자기가 백설이라고 불리든 꽃순이라고 불리든 관계가 없어요. 자기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왕자랑 결혼하든 저 왕자랑 결혼하든 별 관계가 없어요. 얻어 걸리는 왕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데르센은 뭐냐면 끊임없이 이 주인공들이 자기에 집중되어 있죠. 그게 빨간 신이지 않습니까? 내가 빨간 신을 신고 싶어 해. 이 구문이 있는데 내가 신고 싶어. 이런 거죠. 그림 형제 동화집의 주인공 같으면 빨간 신을 마녀가 자꾸 신겨주네. 라든지 빨간 신을 신다가 녹색 신을 신든지 이러는데 계속 내가 그걸 신고 싶어. 근데 여기 이제 나라는 주어가 아주 중요하게 동시에 떠올라 있다. 이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자서전으로 들어가면은 자서전 자체의 형식은 안데르센이 변함없이 이거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부 양이 되게 많으셨죠. 여기를 2부, 3부도 벗어나지가 않겠습니다. 주제적 차원으로 보면은. 그러면 이게 어, 자서전도 동화적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겠네요. 제가 그러니까 동화적이다라는 게 이런 조건을 갖추면 동화적이다라고 하니까 어떤 설명문도 동화적일 수 있고 어떤 역사책도 동화적일 수 있겠네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안데르세 자서전은 동화적이냐라고 하면은 한 조실부모까지는 맞는데 그리고 예를 들면 엄마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데르센이 한 번 씁니다, 한 번. 그러니까 여기를 뭐 엄마가 안 중요하지 안데르센은. 안데르센이 그 아버지가 부도공이었다라는 거를 많은 그 분석에서도 인용하고 우리도 중요하게 보게 되겠지만
전체 안데르센의 자서전을 보면 아버지의 역할은 되게 미미하다고도 느껴집니다. 요게 이제 선생님들 과제를 제가 더 그 품고 가져가는 건데요. 부모 모티프를 강하게 쓰지를 않죠. 자기를 구성하는 조건 중에 부모가 언급이 앞부분에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엄청난 페이지지 않습니까? 전체로 보면 거의 아버지는 다 주변 인물들이거든요. 주변 인물. 그리고 뭐 2부, 3부 넘어가면은 우리가 그 교과서에 보는 인물들이 막 쏟아져요. 아니, 그래야 자서전을 쓰나 봐. 아마르티아 센 자서전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랑 다 같이 밥 먹고 얘기한 거야. 막 이렇게. 그, 그래서 이렇고, 그러니까 그 조실 부모는 맞는데 부모 영향이 작은 거는 되게 동화적인데 중간 구간에서 본인이 이제 여행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계시죠. 여행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디로 돌아오려고 하냐 보면 약간 그리고 그 느껴지죠. 집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죠. 자기 집을 설명하는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좀 머무는 데도 있고 하숙집도 있을 텐데 그다음에 자기 가족 얘기 하나도 없죠. 실제로 뭐 결혼을 안 하셨다고 하지만 약간 거리가 있는 친구 관계가 전부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런데요. 거기 근데 친구로 누가 옵니까?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 어, 친구로 누가 오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뭐 소설가, 시, 그렇죠. 소설가, 시인, 왕, 귀족, 연극배우 이렇게 오고 근데 자기 계급은 가난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와 정서적 공감을 이루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친구로 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계급의식이 부족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관계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안데르센이 그리고 인종영만처럼 아니 왜 이렇게 이건 실제로 그랬나 봐요. 계급적으로 저렇게 본데 없이 자란 비천한 애가 왜 이렇게 글을 잘 써요? 질투를 엄청나게 받은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느껴지지만 그 와중에도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싶은 상대랑 공감을 나누고 싶은 상대가 좀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제가 자서전을 읽고 해보게 돼서 친구 범위에 누가 오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재밌죠. 동화는 둘이 결혼해서 행복했습니다로 끝나는데, 안데르센 애들이 결혼을 잘 못한다. 이런 것도 재미있고, 우정이 중요하다. 이런 것도 재미있고. 그래서 이제 안데르센의 그 자서전 자체가 숲 체험이라서 카오스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자서전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도시는 어디냐면 전체로 보면은 지금 이제 어딜까요? 두 군데. 그렇죠.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하나고 나중에 나오는 도시가 영국입니다. 영국이 다른 유럽 어떤 데보다 그 이제 이부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영국을 훨씬 많이 쓰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도시 빈민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개의 공간이 이렇게 병치되어 있죠. 그런 요런 것으로 이 자서전 자체가 동화적이다 아니다. 그다음에 자서전이 이제 동화를 많이 담기도 한 부분이 있는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숲 체험 배경 이런 게 보면 자서전에서 가장 많이 그리는 씬이 있습니다. 어떤 거 같으세요? 어디를 제일 많이 그리고 있다. 나를 반가워했다. 늘 반가워했다. 에, 껴안았다. 껴안았다. 에. 그렇죠. 요 반가워했다. 그러네요. 그게 중 때까지 나오네요. 정말 반가워했다. 진짜 반가워했다. 그리고 그게 최고로 반가운 것이었다. 그래서 키워드를 잘 포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그 많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그 많은 반가운 관계들과 있는데도 그다음에 자기가 방금 느낀 자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쓰셨다. 어떤 자서전은 타인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자서전도 있죠. 그때 내가 이거를 봤다. 저런 고민을 누가 하고 있었다. 저런 걸 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몇 가지를 어, 해보고, 네, 지금 여기서 그냥 모든 얘기를 해봐요. 연하쌤 어떠십니까?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숲이 카오스적인 게 이제 동화적이라고 하면, 이어자 겐지에서 나왔던 숲들은 카오스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좋네요. 아니죠. 어, 카오스, 아, 흠, 그 좋은 질문이네요. 미야자 겐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지금 축적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커지면서 깊어지는 건데요. 미야자 겐지의 주인공은 조실 부모는 아니네요. 그런데 이렇게 주인공이 어디 들어갔다 나오는 일 같은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숲이 많이 제공이 되는데 이 숲이 카오스가 아니고 학교 모델, 관공서 모델 뭐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이 숲이 되게 질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양래 선생님 질문을 가져오면은 저게 누구 입장에서 카오스냐면 숲은 질서가 있는데 들어가는 내 입장에서는 카오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카오스 체험이라고 했던 동화적인 거는 누구 입장에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백설공주 입장에서는 카오스인데 숲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 숲이라는 게 어, 근원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힘들이 창발하면서 모습을 드러낼랑 말랑하는 상태에 있는 거라고 보면 미야자와 겐지는 우리 존재가 어리석고 어떤 데서는 되게 좀 구차하기도 한데 이 모든 존재가 그 거대한 질서 위에서 뭘 잘 모르고 그런가 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숲 얘기를 하면서도 그 숲이 그 숲은 질서가 있는데 걔는 약간 헷갈린다. 잘 모른다 이런 거고 이게 그 주문 많은 요리집으로 할 수 있겠네요. 주문 많은 요리집 같은 경우는 그 사냥꾼들이 영국식 군복을 입고 이제 사냥을 하러 가면서 이게 그 사냥을 못했으면 동네 가게에 가가지고 돈 많이 주고 한 200마리 토끼 사면 되지 뭐. 그러면 되게 편협한 건데 숲에는 식당이 있고 거기는 식당이 되게 격식을 차려져 있고 그럼 거기 들어갔다 나오니까 돈만은 아닌데 좀 얼떨떨한 이런 경험이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하쌤의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고 핵심은 누구 입장에서 카오스냐? 그리고 그 카오스성을 말하면서 동화 자체는 숲이라고 하는 모든 왕국을 출현시키는 그 장소가 아주 많은 것들의 질서를 갖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카오스인데 동화는 숲을 질서로 본다. 전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연하쌤 지금 어떠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안데르센은 숲이 그냥 여행이라고 한다면, 주인공은 조금 모험이라고 모험? 카... 주인공도 약간 안데르센에서 카오스라고 생각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질서는 없는 거. 질서적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까는 그 네. 서 자, 그림형제 동화집이라든가 전래 동화 민담에서 말하는 숲, 막 이제 이상한 데 들어갔다 나오는데 거기 되게 질서적이라고 하는 그 질서는 또 누구의 질서냐면 우주의 질서인 거예요. 암데르센은 어디 이상한 데를 막 가는데 그게 되게 질서정연해 보여요. 여기 다음에 저기 가고 저기 다음에 여기 가고. 근데 그 질서는 굳이 말하자면 자본의 질서일 수도 있고 인간들의 질서일 수도 있고 이것도 연하쌤 이렇게 가져가면 어떨까요? 이게 그 숲이라고 하는 저게 개념적으로
수준이 좀 다르다. 어디 들어갔다 나오고 여기저기 갔다 오는 건 맞는데, 그 다음에 동화적으로는 숲 체험을 한다는 게 원래 내가 있었던 자리가 약간 찡 이상해지는 거야. 음, 꼭 그것만 안 그래도 될 것 같은 이런 느낌? 이런 거. 근데 안데르센은 여행지를 막 이탈리아 가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동화에서도 뭐 여기저기를 가는데 갔다 와서 원래 내가 있던 자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 그래 여기야 여기.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여기 있어야 돼. 이런 방식으로 굳이 말하자면 숲 체험하고 이 고향 체험, 왕국 체험 자체를 또 병렬시키면서 안 가도 됐었던 건 아니지만 갔다 오긴 했는데 원래야 이렇게 이런 구성이랄까요? 복잡한 문의가 아닌데 요거를 정리를 하는 게 재미가 있고 질문이 중요하네요. 이거는 텍스트 분석에서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연아 쌤 어떤 생각이? 그러면 이제 제가 성장한다라는 테마로 쓰고 싶은데, 이제 안데르센은 제가 방금 선생님 설명 들어보니까 여행을 갔다 왔을 때 자기 자리에 대한 뭔가 확신? 확신이 더 굳어진다. 맞아, 여기가 내가 찾았던, 내가 맞았어. 뭔가 처음에 내가 했던 뭔가 나 여기를 찾아갈 거야 해서 정말 찾았을 때, 아, 내가 맞았어. 약간 더 자기 확신을, 에 차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안데르센 식의 성장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야. 그렇죠. 그까지 문장을 써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게 우리 시대의 성장이랑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런 거고. 어, 아니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어렵고도 재밌네요. 안델센이 다른 것도 엄청 많이 쓰셨는데, 동화만 봐가지고 또 그런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시대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초기 값이, 그러니까 그 동화 다 내려놓고 일반적으로 사회 분석, 그 다음에 이반 일치가 비판하는 학교화된 세계로서의 근대 문화를 보면은 개인을 어떻게 보냐면 초기 값을 빵으로 봐요. 빵. 근데 안 되랬어요. 빵인데 학교 가서 1, 중학교 가서 또 1 더하기 1, 2, 그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뭐 5, 대학교 가면 10 이렇게 가는 거죠. 초이값을 빵으로 본다는 게 근대 세계의 성장 담론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초이값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야 돼요. 그래야 계급도 떼내고 그런 겁니다. 안데르센은 초이값이 있네요. 연우 쌤, 그러면 이게 되게 지금 압축해가지고 설명드리기는 하는 거지만, 근데 안데르센은 축적으로 성장을 가져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탈리아 가고 프랑스 갔다 왔더니 더 훌륭해져 이런 건 아니잖아요. 원래 자기가 보고 싶은 어떤 환상의 세계를 계속 변주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씁니다. 자기가 경험한 공간을 소설에 이용한 거죠. 요거 다른 느낌 오시죠, 연아쌤? 내가 경험한 공간에서도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동네 이야기. 그러니까 아니고 안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배경으로 자기가 경험한 외부 세계를 끌어다 오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자서전에서 내가 이거를 배경으로 썼어. 배경으로 썼어. 이러는 거. 연하쌤이 그 이마가 아주 이렇게 주름 생기겠어. 네, 그래서 뭐 초기 값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안데르센 그래서 초반에 보면 막 자기가 엄청 확신하고 끝까지 자기는 막 재능이 있고 울면서도 막 재능이 있어 나는 막 약간 네네네. 그게 초이값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근데 그거는 그 안데르센만의 특징적인 정말 이제 재능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고생하고 계시네요. 그런 고생을 해야 이렇게 자기 그 길을 찾을 수 있고 이게 조금 어려운 점이, 네네. 선생님이 그 일상의 애니메이즘 쓸 때 네. 이런 방식이라고 말하지 않으셨나요? 그 이런 부분이 방식은 뭔가요? 이 안데르센이 아니, 지금 아니.
일상의 애니메이션 틀을 갖고 쓴 거다. 네, 그것만 강조. 네. 그 아, 약간, 안데르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 어, 제가 일상의 애니미즘이라는 책을 쓰는 거는 그 글쓰기 기술로서, 공부법으로서 관점을 틀을 갖고 쓰는 것이 이제 글쓰기다고. 안데르센은 틀이 있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런 틀이 있죠, 이런 틀. 안데르센도. 그런 의미에서 모든 글은 다 틀이 있네요. 그거 말고. 초기값이 있다는 거는 써야 될 게 지금 안데르센한테 있는 거예요. 틀이 있는 거라기보다 내용, 굳이 말하자면 내용이. 그 지금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제가 그래서 선생님 더, 제가 설명을 잘, 안데르센의 이 초기값이 있다는 거는, 안데르센은, 아이고, 이런 문제가 있네. 안데르센은, 어, 그러니까 그 근대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근대 교육. 근대 교육은 핵심적으로 얘가 아무것도 모른다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오면 이걸 가르쳐 주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반 일리치가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빈 그릇처럼 사람을 생각해. 텅 비어 있어. 그럼 학교에 가면 이 텅 빈 그릇이 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에. 텅 빈 그릇이 와가지고 학교에 가서 1학년 동안 10개를 넣어줘. 2학년 동안 또 10개를 넣어줘. 3학년 동안 10개를 넣어줘. 이러면 졸업할 때 좀 그 그릇이 꽉 차게 돼. 이런 틀을 쓰기 때문에 자, 동화 말고 현실 비판에서도 이거 시장 모델이 이렇잖아요. 애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학교 가기 전에 미리 좀 넣어줘. 이렇게 되고. 학교 가서 10개의 빈 그릇이 도착을 학교에 와. 근데 그릇에 그러니까 좀 차 있는 애들은 빨리 넣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그리고 그 빈 그릇을 가득 채우는 거를 성장한다고 해. 이게 학교 담론이고, 연하 쌤이 지금 처한 문제고, 저도 저희 아이들을 볼 때, 저희 이제 뭘 채워줄까,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성장이 있는데, 인류학적으로는 그런 성장이 아니고, 원래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릇조차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문자 사회의 성장을 예를 들면은, 이거저거 뭐 없어. 그냥 대충 주물러 놨어. 그냥 흙덩이야. 그런데 숲에 그 대충 빚은 흙덩이를 탁 던지는 거예요, 사춘기 때. 그러면 그나마 조금 빚어진 것만으로 다 흐물흐물해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좀 살아남아. 그럼 돌아올 때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빚어질 수 있구나를 스스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성장이냐면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빚어질 수 있다는 거를 깊이 받아들이는 성장.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잘 드렸을까요? 이게 인력적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안데르센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 빚는 것도 자기가 빚고, 그 드러날 것도 자기가 갖고 있죠, 이미. 나에게는 순수함, 진실됨, 이런 게 있어. 그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게 짠, 나와, 이런 건데요. 이게 되게, 그, 제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왔는데, 작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 하하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온 건 아닌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해볼게요. 안데르센의 이 방식 자체가, 어, 근대 교육은 빈 그릇 모델로 사람을 본다. 자, 안데르센은, 안데르센의 시대는 근대 교육이 이렇게 우뚝 선 시대는 아니에요. 안데르센이 뭔가, 안데르센의, 이게 되게 그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을 어떻게 봐, 어떤 존재라고 내가 생각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이 드시죠.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우리가 얻는 거는 그냥, 사람은 이런 존재구나. 뭐 공동체라는 건 이런 부분을 좀 알아가는 거죠, 조금씩. 근데 안데르슨한테도 인간이란 어떤 걸까라는 질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데르센한테 질문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안데르센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푼다고 보냐면은 이게 뭔가 개인한테는 뭔가가 있어. 있기는 해. 각자 뭔가가 있기는 해. 근데 이게 이 각자가 가진 뭔가를 듬뿍 믿고 신뢰를 해가지고 이걸 소중하게 생각해서 끝까지 노력해가지고 가다 보면 뭔가를 이게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어지면서 세상의 인정도 받게 돼. 이런 모델이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왜 이런 방식으로 인간관을 갖게 된 걸까라고 했을 때 그의 시대가 지금 이게 계급이 무너지는 시대잖아요. 그거는 보이죠. 계급이 무너지는 시대라는 게. 자서전을 보니까 더 드러나고 계급이 무너지는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이제 굳이 말하면 어중이 떠중인데 막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이런 때에서 이렇게 자기 인간관을 만들고 있네요. 안데르센은 안데르센에게도 연하쌤 성장한다는 모티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근대 학교 교육이 말하는 빈대서 뭔가 채우는 성장이 아니고 원래 자기가 가진 고유한 걸 귀하게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능력? 뭐 이렇게 성장을 한달까? 자, 그렇게 보는데 어,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기서 또 생기는데요. 자, 안데르센이 각자 뭐가 있다 하잖아. 각자 뭐가 있어. 이게 뭐야? 그게 뭐냐면 그게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내가 누구를 되게 좋아해. 사랑하는 대상. 그다음에 이제 재능 재능은 아니죠. 재능이라고 보지 말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느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되게 귀하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기 정서. 아니 이게 제가 자선적으로 가진 어떤 그런 거고요. 그럼 요 느낌 이게 이제 이걸 되게 귀중하게 생각하고 이걸 끝까지 가지고 가고 마침내 그 느낌을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서 예술가는 표현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걸 남현아 선생님 안데르센에게는 이런 게 성장인가? 죠. 그럼 이제 정리가 됐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요 모델. 이 모델이 근대 교육에서 말하는 자기화의 그러니까 보충제 같은 거예요. 설명 잘 느끼 오시나요?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끌고 가면은 텅 비어 있는 대로 가니까 어, 이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진짜 나를 또 찾게 돼. 그게 이거예요. 그게 낭만주의랑 연결돼.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이 두 개가 결합한 것이 안데르센하고 학교 모델이 결합한 것이 현대인이네요. 여기까지 제가 설명이 대충 그러니까 이 모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델 때문에 우리 사회도 정서나 감정이 가진 그 가치가 되게 평가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느낌, 내가 가진 정념, 이것을 절대적이름.
아주 감정이 중요한 이유는 안데르센 감정이 중요하고 느낌이 중요하고 더 들어가면은 안데르센의 느낌이 안데르센 공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느낌과 느낌이 만나라 이런 거잖아요. 여기를 안데르센의 예술이 안데르센이 지금 환상을 썼는데 안데르센 뒤로 가면은 이미지도 되게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요렇다. 이게 이 근대화된 세계에 살아가는 우린 텅 비었는데 이 학교를 졸업하면 100만 원을 벌고 저 학교를 졸업하면 200만 원을 벌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막 채워 경험으로 채워 인맥으로 채워 뭔가 이렇게 채워야 돼. 이런 강박을 쓰는 데에는 그것 자체로는 어떤 그 자존감과 자기에 대한 이 공허감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이 이렇게 결탁하게 된다. 몇 가지를 설명을 종합적으로 하려면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지금 그 제가 읽은 범위에서 이렇게 막 끄집어내도 되죠? 그냥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소설이 생각나는데 이 두 개 다가 잘 보이는 이 작품 자체가 1917년 작품이죠.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국 문학사에서는. 근데 지금 안데르센은 아직 학교 교육 같은 게 떠오르는 건 아닌데, 계급은 없어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게, 1700년, 이것도 그냥 그, 연도는 제가 드린 말씀 신뢰를 하셔도 되죠. 네. 1800년대쯤 들어오는 산업화된 세계의 소설이라는 장르는 초반에 다 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인간이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될까? 계급도 없고 다 도시 노동자로 떨어져 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자. 여기가 이렇게 그 고리오 영감이라고 합니다. 이게 183 요럴걸요. 3 몇 년. 음, 자, 요렇다. 그래서 요런 문제가 이렇게 1800년이니까 19세기 문제죠. 19세기 문제. 19세기 문제. 20세기로 오면은 요 전체가 이렇게 좀 다르게 비판도 되고 뭐 요럴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까 주신 질문은 안데르센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요까지 이제 다시 돌아가면 안데르센 사람이 각자 자기 마음 안에 진실된 뭔가가 있다. 이렇게 본다.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면, 이게 또 어려워. 이게 좀 복잡한데. 이게 복잡해요. 그 얘기를 하려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틀 중에 하나로 동화를 택한 거예요. 이분이 보시는 동화 같은 게 뭐가 있기도 한데. 그럼 지금 연하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정리를 조금 하기도 한 걸까요? 네, 정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한테 뭐가 다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계속 이제 저희는 안데르센을 좀 비판적으로 보니까는 나만 생각해 되게 그런 식으로 그렇지. 계속 해석을 하는데, 네네네네. 현대 입장에서 안데르센을 보면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각자의 뭔가 고유의 뭔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지금 또 더 없으니까 상대적으로는 네네네. 상대적으로는 물론 저희는 인류학적인 큰 틀에서는 이게 막 그렇게 되게 좀 나만 계속 나만 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더 나만 보니까는 뭔가 그래서 더 안데르센한테 뭐 되게 교훈적으로 계속 생각이 되는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나만 봐, 나만 봐, 나만 봐, 나만 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섭죠. 나, 나만 봐.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보는 저를 보면은. 정말 무섭구나.
그, 왜 이렇게 괴물이 되어가나 나는 이런 생각이 저는 저를 보면서 들거든요.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옳은 것도 많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런 남한바에서 남한바라고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데르센이 잘 읽히죠. 그걸 복도도니까. 그러니까 층위가 뭐냐면은 나만 보는 세계에서는 요 전체의 그 자기 집중성. 근데 이거 더 따져야 돼요. 자기를 집중하는데 차라리 재능을 집중한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를 뭘로 볼 거냐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자기 중에 감정을 집중시키는 동안 거예요. 지금 자기 중에 예를 들었으니까 자기 중에 예를 들면 저 같으면은 뭐 기술을 집중시킬 수도 있잖아. 난 손이 크니까 뭐 이거 갖고 뭘 해볼까 이런 자기도 있는데 내 정서잖아요, 정서. 답이 없잖아요, 답이 정서인데. 그런 걸로 집중을 시키는 서사가 되게 이렇게 많은 게 계속 이렇게 소비되거나 격려받게 될 거다. 근데 하나는 자기에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외롭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른 방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외로우니까 더 응원해 주는 걸 찾게 돼. 지금 여기에 대목임이 걸린 거고. 이렇게 하면 외로우니까 그냥 너한테 집중을 그냥 하지 말고 이게 이제 동화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그 주말에 위키드 그 만화 영어도 좀 봐줘야 됩니다. 동아일 역사니까요. 이렇게. 그런데 위키드 이거 아주 재밌더라고. 무슨 그런 영화는 악마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3시간을 안 자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서사를 보면은 진짜 분석의 대상이 진짜 서사가 별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친구랑 춤 좀 추고 아니 무슨 거울 보는 걸로 15분을 노래를 부른 거 제가 대단하다. 다른 걸로 홀리는구나. 이게 서사 힘이 되게 약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 하고 겪고 뭐 경험 이런 게 아니라 나야, 너야 이런데 좋은데 제가 재밌었던 게 그 위키드라는 영화가 그 우주의 마법사의 나쁜 마녀의 자기계발서랄까 뭐 그런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마녀가 나는 앞으로 이걸 할 거야 하는 부분이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근데 거기에 노래가 아주 막 장엄해요. 그러면 저도 쑥 빠져들어서 보고 들어요. 미야자키 하야오 절대로 쓰지 않는 구성이에요. 미야자키 하야오는 애들이 깨닫는 순간에 한 방울 눈물을 흘린달까? 뭐 생가치로 표정이 약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미션, 내 인생의 어떤 과제를 깨달았다고 해서 미야자키 하야오는 거기다가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는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의 마지막 작품은 조금 이 주체가 강화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나라고 하는 걸 크게 느끼지 말 필요가 없어 이렇게 가신 거죠. 근데 안데르센은 나가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그 나가 감정에 집중돼 있다. 그 감정은 이제 여기서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여기를 제가 오늘 발표했는데요. 감정에 집중하는데 이 감정을 이해받아야 되는 대상이 있고, 감정을 공감시켜야 되는 대상이 둘로 나눠져 있다고 제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해받아야 되는 대상이 시인, 귀족, 왕, 이렇고, 그걸 공감해야 되는 대상이 가난한 사람들. 지금 약간, 그렇다. 자, 요런 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배고파. 쉬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요까지 제가 드리는 얘기를 하면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인트로고요. 네, 오케이 하세요. 그 뭐 베트에도 여행 많이 다니고 했잖아. 네네네네네. 지금 생각보니까 좀 많이 자서전이 좀 이상하고 무서웠어. 네, 갑자기 좀 이상함이 느껴지네요. 네. 그러니까는 뭐 프루스트 소설 같은 거 읽으면 그 공간과 시간하고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네네, 화가 되고 그런 묘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데르센은 뭐 전혀 뭐 그런 게 없고 오로지 그 사람, 그 사람이 이룬 어떤 업적, 뭐 나를 인정했느냐 말았느냐,
되게 편집점적이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공간에 대한 의사가 전혀 아, 없는 것 같아요. 여행을 이제 많이 생각해 다니는데, 봤는데, 그게 안 읽히는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게 자서전의 형식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이 언어로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형식으로 와야 되는 이야기를 안데르센이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자연의 그러니까 이게 분량의 문제라기보다 이런 안목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한 줄을 읽더라도 여기서 이제 되게 작가가 뭘 되게 집중하는 구나인데 문제는 하여튼 저한테도 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뭐 묘사가 별로 있을 수가 있다.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와 그 배경이 선생님 지금 여기 말씀하신 어떤 것과 어떤 배치를 입느냐를 보면은 이게 너무 왜소하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요즘에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기분도 너무 나쁠 때가 있고 어떤 말을 하면 너무 또 기분이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자화 된다는 것에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나치게 내가 신뢰를 하고 있구나. 요거가 제가 깨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 이렇게 글을 쓰십니다. 글을 쓰시면은 오타도 있고 비문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글을 못 쓰셨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되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기로 올 때가,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라 뭐라 썼어. 이게 전부가 아니죠. 근데 요거 밖에는 또 읽을 게 없으니까 생각할 게 있다. 말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는 거를 가지고 말과 대상을 1대1로 대응시킬 필요는 없다. 저 말을 하는, 제가 지금 느낌 오시죠? 근데 지금 안데르센은 이 두 개 지금 다 걸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래도록 구전이 된 걸, 여기 구어성 가지고 글 쓰셨잖아요. 요거도 지금 어려운데, 된 구전 전통을 문자를 통과시켜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수정쌤, 네. 어떤 느낌이? 그렇다, 그렇다. 이 두 개인데, 자서전 일반으로 얘기를 하면은, 꽃피님 이거를 그러니까 자서전을 쓴다는 사람은 일단은 자기에게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는 거죠. 자서전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에서 감정을 지닌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조지프 앤턴 같은 자서전을 보면 나라는 존재는 외부 세계의 엄청난 그 정치적, 종교적 얘기를 그러니까, 받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의 정의가 있는데 이게 풀려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준다. 이 장르 자체가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옥현쌤 그래서 이상한 거를 옥현쌤 뚫고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를 옥현쌤이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고 괴테 있지 않습니까? 괴테의 자서전이 있죠. 시와 진실. 괴테 여기 그 중간에 그 에커만이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저 못 읽어봤는데 괴테와의 대화 이런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괴테를 설명하는 중요한 책이요. 어, 괴테 하나하나. 근데 괴테가 만든 괴테도 자기 서사에 관심이 많은데 괴테의 자기가 관심을 많았던 거는 초반 첫 번째 작품이에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연도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1700년대 후반이거든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여기에 베르테르 있지 않습니까? 베르테르. 베르테르가 뭐냐면 유부녀, 그러니까 약혼남이 있는 여자. 롯데죠. 롯데백화점의 롯데가 그 롯데 아닌가요? 아닌가? 그 롯데인데. 그 롯데를 너무 좋아하니 베르테르가 이룰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노란 조끼를 입고 권총 자살을 해. 이게 뭐야? 그 사랑 때문에 그게 사랑이 자기야. 근데 그게 괴테가 1700년대 후반 그 연도를 쉬는 시간에 찾아보자요. 여기 있었고 요거 쓴 다음에 괴테가 이게 엄청나게 독일 청년들에게 자극을 줬어요. 그때 독일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공국들이 쭉 그 애들이 막 답답해가지고 아, 뭐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 너무 이 제도가 우리를 억누른다고 했던 애들이 아 나라는 걸 추구해 막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히트를 쳤어요. 그 뒤로 10년을 괴테가 뭘 작품을 안 써요. 그 다음에 답답해서 좀 유명해졌는데, 그 다음에 무슨, 그, 뭐 어떤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아, 너무 숨 막힌다 이래서 떠난 게 이탈리아다라고 하고, 여기서 배워온 걸로 쓰는 작품이 우리가 아는 괴테죠, 괴테. 이 두 시기가 다릅니다. 이 전기의 괴테는 되게 낭만적이고, 막 풀숲에 대한 묘사 엄청나고, 이런 걸 보면은 자연과의 교감, 공감, 자기 정서에 대한 확인, 타자와의 그 공감적 관계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하는데 이탈리아 딱 갔다 와가지고 게테는 로마 고전을 해석을 해서 또 다른 르네상스 시대를 열죠. 이게 게테가 최후의 르네상스인이라고 하는 종합적 교양의 인간, 자기를 거대한 문화적 전통 속에서 새롭게 창조하는 인간, 이런 모티프로 하는 최후의 르네상스인이라고 평가받는 게테는 요 후반이고 이거는 1800년대 요 그러니까 이 다음 작업이에요. 그래서 게테 자신을 보면은 베르테르 슬픔이 어, 안데르센 같은 건데 게테한테는 그게 초기작이고 아주 막 그다음에 막 파우스트, 어, 인간의 거대한 세계 건설, 뭐 이렇게 좀 다르게 가는 거는 후반인 이런 작품도 재밌죠. 괴테 아들인가? 만나고 뭐 그러기도 하던데, 안데르센이. 괴테. 그 그림 형제도 만나고. 아무튼 이런 게 있네요. 그럼 교수님 어떤 생각이? 네, 그렇게 지금 이제 자서전을 보면 그렇게 두 개로 나눠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리쌤 지금 어떠십니까? 그 자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어떤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근데 이게 되게 협소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어,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고, 이게 협소하다기보다는 그럴 필요가 시대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안데르센의 시대에 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어떤, 저는 그 조건에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게테가 뭘 안데르센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푸는 것이 전래동화적이지 않은 거죠. 다 붙들 수는 없죠. 그러면. 그 자기계발서적인 방식이라는 게 뭘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건지 알듯 말듯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기계발서는 다양한 자기계발서의 정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자기계발의 정의가 있는데 보통의 일반적으로 제가 최근에 제안받았던 윤호북스의 자기계발서 그 진짜로 자기계발서를 써라. 뭘 하면 됩니까? 하니까 독자에게 뭘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버전이에요. 요걸 하면 저거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글을 써라. 자, 그러면 자기계발적이라는 거는 요걸 해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글이죠. 자, 그런데 인어공주 같은 경우가 자기계발적이라고 할 때, 왕자를 사랑해야 되겠어 하니까, 이러면 되겠구나. 그걸 열심히 해서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자기계발적이라고 보고 그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또 선명히 알고 있고 그걸 또 열심히 추구하고 이런 게 자기계발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안데르센의 많은 소설은 많은 동화는 자기계발적이죠. 이 자기가 가진 내면의 진실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끝까지 붙들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라고 하는 게 많이 들어가 있다. 근데 동화는 전래 동화는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관심이 없고 굳이 말하자면 이런 게 좋은 거야. 착하게 사는 게 좋은 거야. 그거는 그걸 좀 알고 뭐 이해하는데 자기 개발의 핵심 단어는 자기가 되겠습니다. 자기 성취에 집중하는 글쓰기. 근데 그 집중하고 성취의 내용이 감정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 현대는 그 성취의 내용을 재능이나 재주나 돈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근데 어쨌든 자기를 만드는 이야기죠. 자기를 만드는 이야기. 근데 동화는 자기를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주나 숲이나 어떤 질서 안에 내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되는 이야기.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면 유쌤 어떠십니까? 그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라는 표현을 여기다 쓰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 그 이야기꾼이라면 어떤 객관적인 자기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이 동화의 주인공처럼 버린 것 같아요. 이야기꾼이면서 동시에 주인공이. 근데 그게 되게, 어, 자기를 만드는 자기 손으로 자기를 만드는 그게, 네. 조각이 네. 자기를 만든다.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아, 정확하게, 정확하게. 예, 진짜로. 그게 너무 좀 들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해할 바를, 예, 네,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아, 제가 말씀 계속 끊어서 죄송해요. 아, 근데 진짜 정확하게 보신 거고, 숲이 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실부모해. 엄마가 일찍 돌아가지. 그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 조건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근데 지금 유리쌤 지금 설명 그대로가 아주 좋네. 이건 뭐냐면은 내가 나를 만들어.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된다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대의 담론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그 세상이 어떻게 나를 만들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럼 나는 이게 금방 돌아오는 거고. 내가 열심히 하면 그게 좋네. 자기가 자기가 흙인데, 자기가 흙을 다루는 손이기도 한 거야.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안데르센이 이제 그 다음 문제 뭐냐면, 왜 동화갖고 했냐는데, 안데르센이 소설이나 희곡도 했다니까 거기도 있을 거고, 동화에 주목했다는 그 문제를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겠네.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야단을 치기보다는 그 이렇게 그 시대는 이거를 원하는 거죠. 시대가 원하고 그다음에 디즈니에서 좋아하고 이게 뭘 말해준다. 그러면 될까요? 여기서 어, 10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을 쉬고 11시 5분에 이렇게 과제가 정체성, 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 욕망 정체성, 그 다음에 구술이니까 과제와 함께 해볼게요. 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